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도 승복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타이완 번화가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묻지마 피습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재인 30대 남성을 체포하고 범행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선 산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지지층을 상대로 결코 좌절하지 말라며 곁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또다시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 이후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자신을 지지해왔던 국민 변호인단을 상대로 이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싸운 여정이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며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앞서 파면 직후에 냈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거나 반성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입장문이 헌재 결정을 조롱하고 불복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해 또다시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내란 수계가 대체 무슨 낯으로 감히 자신의 안위를 나라의 위기에 비교합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별도로 내지 않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보수 재건을 위한 윤 전 대통령의 노력이라는 관측부터 자숙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을 당했으면 좀 자중자애하고 자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선 집권 여당으로서 거듭 사과한다면서 주권자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없다며 내란 세력과 결별부터 선언하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를 이어갔습니다. 사저로 이사하기 위한 실무 작업은 시작도 되지 않아 이번 주 중반 이후에나 퇴거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파면 사흘째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관저는 물론 서초동 자택 주변에서도 윤 전 대통령 퇴거와 이주를 위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통보되지 않아 퇴거 준비와 경호 점검이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정해지면 경호 활동이 개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는 이번 주 중반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뒤 청와대를 떠나는데 56시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늦어지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 선고 직전까지도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무게를 두고 사저 복귀 계획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 나경원 의원과 관저에서 회동한 데 이어 지지단체를 향해 메시지까지 내자 야당의 비판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이 어째서 아직까지 대통령 관저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남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며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자정 청와대 개방을 강행했다며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주민 불편,
반려동물과의 생활 등을 두루 고려하고 있는데 우선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 뒤 단독주택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정치권의 호응을 촉구했는데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를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진행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시한이 촉박하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재외국민투표권 조항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그러나 두 달이 채 안 되는 숨가쁜 조기 대선 레이스를 목전에 두고 정치권이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우 의장은 각 당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시기와 추진 일정, 그다음에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아직까지 충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기류가 더 선명합니다. 이제 막 윤석열이 파면된 현재의 조건에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당 차원에서 또 지도부 차원에서 상당수 친명계 의원들 역시 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미뤄왔던 개헌 구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밝힐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조기 대선 날짜를 신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선일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모레쯤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숨고르기를 이어간 민주당 지도부를 대표해 경선 실무를 총괄하는 김윤덕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일을 지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공고 시한은 오는 14일까지지만 늦어질수록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이재명 대표의 사퇴 시점은 개인 거취 문제라며 말을 아꼈지만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지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 사퇴 시점은 당일이나 직후인 9일이 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사임 즉시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대선 준비를 본격화할 방침인데 특별당규 제정과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실무 준비를 이미 진행해온 만큼 내부적으론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다만 모든 야권 대선 주자들이 경선에 뛰어들고 100% 일반 국민 투표로만 뽑는 오픈 프라이머리 요구가 범야권을 중심으로 거세지는 점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파면 이후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두관 전 의원을 시작으로 비명계 주자들이 속속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거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범야권 제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아침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건 김 전 의원이 처음입니다. 조기 대선에 막이 오르면서 출마를 저울질하던 국민의힘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선 일정에 발맞춰 이번 주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또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기 대선 언급은 자제해왔던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대권 행보 시작을 알린 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 시장은 SNS에 53년 전처럼 이번에도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타고 상경한다고 적었는데 월요일 자서전을 출간하고 화요일은 퇴임 인사를 다녀야 한다며 시장직 사퇴와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홍 시장 측은 대권 명당으로 불리는 국회 인근 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차릴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출마를 준비하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같은 건물에 사무실 가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유력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체적인 출마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의 대선 출마 요구에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일부 후보는 당내 경선 일정이 구체화된 뒤 본격 행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파면 결정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내 논의를 지켜보고 시장직 사퇴와 출마 여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주 중반 서울 광화문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여론을 주시하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60일 대선 일정을 역산하면 당내 경선 기간은 3주 남짓이 될 전망인데 당장 이번 주부터 당심과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잠룡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정치적 대립 국면에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에게 상호 존중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11일에 숙고 끝에 작성한 탄핵 결정문 곳곳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야당의 탄핵 남발과 국정 마비 시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도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심 판정에 앉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선고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12.12 군사반란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까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희생당한 우리 국민의 아픈 경험을 결정문에 담은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45년 만에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긴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섰어야 한다고 꼬집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탄핵 결정문에 남겼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도 받게 됩니다. 본격적인 심리 절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수사권 논란 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국헌문란 목적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결정문 곳곳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면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이 일어났는지까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검찰은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구금하려 한 정황이나 군경을 동원해 평온을 해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상자 등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폭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결정적인 쟁점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수사 과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관련 범죄로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위법 수사, 위법 기소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기 위해 경력을 투입하고 또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지난달 재판부의 결정으로 당분간 공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나 3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40대 남성 노동자가 양쪽 발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휴게소 인근에서 고속버스 2대와 관광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주문한 마스크용 원단을 일방적으로 수령 거부한 의류업체 위비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타이완의 명동으로 불리는 타이베이 유명 번화가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지인 30대 남성을 체포하고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량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긴 흉기를 꺼내들더니 거리 건너편에 있는 남성 3명 일행을 향해 달려듭니다. 주말인 현지 시간 5일 아침 타이완의 명동으로 불리는 타이베이 시먼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는 20대 한국인 유학생 신모 씨였습니다. 차량을 타고 달아났던 30대 현지인은 3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고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폭력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한국 유학생들이 쳐다본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등에 상처를 입은 신 씨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직접 SNS에 당시 상황을 올렸습니다. 일면식도 시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며 한국인이 많이 찾는 번화가에서 묻지마 범죄를 당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 타이베이 경찰은 범행 하루 만에 CCTV를 공개하고 용의자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흉기 사건으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관세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케빈 애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시간 6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무역대표부로부터 50개 이상의 국가가 협상을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해실 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많은 관세를 부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협상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관세 강경파를 공개 비판하며 트럼프와의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기업과 금융계 리더들도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로라고로 가서 관세와 관련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경제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관세 책사 역할을 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을 정조준했습니다. 나바로에 대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이다 보니 자아가 두뇌보다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고 EU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move ideally, in my view, to a zero tariff situation. 나바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를 파는 머스크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머스크의 발언에 개의치 않겠다고 맞받았습니다. Friend or foe alike, and I can tell you how they're killing us. So it took decades for this to destroy America with this globalization of our supply chain. 미국 기술 기업과 금융계 리더들도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로라고로 가서 관세와 관련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1.3%에서 마이너스 0.3%로 하향 조정하는 등 관세 역풍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실제로 경제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대구 북구에서 난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기장이 숨졌습니다. 최근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진 지 불과 11일 만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농가 창고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그 옆으로 헬기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진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 산불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3시 10분쯤. 그로부터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가까운 저수지에서 진화에 쓸 물을 퍼오다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거로 추정됩니다. 여기가 서서히 멈췄다니까. 쭉 내려오다가 딱 멈추니까 물줄기가 뒤에 따라올 거 아닙니까? 항상 밑에 달려있으니까요. 탄력에 의해가 물줄기 앞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물줄기에 쫙 이리 올라가지만은 그대로 그거 하고 헬기하고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옆 마늘밭에서 일하던 주민은 놀랄 틈도 없이 헬기로 달려갔습니다. 다급히 기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헬기에서 번진 불길에 미처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 깨져보고 뒤에 이제 불부터가 앞으로 오는 중이에요. 사람 소위긴 게 나야 말이지. 불을 막 타 들어오지. 사람 사는 거 못 거니까 사람 환장하잖아. 헬기에는 70대 기장이 혼자 타고 있었고 끝내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산불을 끄다 추락한 헬기는 대구 동구에서 임차한 것으로 기령이 44년 된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을 확인해 부서진 기체를 수습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경북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강원도 임차 헬기가 의성군 신평면에서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번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합동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은 오늘 대구 북구 서변동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북구는 추락 헬기의 블랙박스가 전소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화재가 발생한 건 대구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도 불이 나 3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새카만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대전 문평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난 겁니다. 화재 당시 업체 관계자 30여 명이 현장에 있다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어 잔불 정리에는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로 새까만 연기가 끝도 없이 피어오릅니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난 겁니다. 목격자들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인근 산과 가까워 아찔했다고 전합니다. 산등성이 뒤쪽으로 연기가 계속 지금도 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많이 놀랬죠.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새빨간 불길과 함께 연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경남 창원시 남영동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빠르게 번졌던 의성 산불, 그야말로 괴물 산불로 불렸는데요. 기후 위기 속에 불씨 확산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예고했지만 긴급 대피의 필수적인 재난 문자 시스템은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초대형 산불의 경고 두 번째 보도 김민경 기자입니다.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년층입니다. 민가로 번지는 산불을 피하지 못했거나 대피 도중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급격히 번진 산불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지만 재난 문자가 남발되거나 받았다 해도 대피 방법이나 장소를 알 수 없어 혼란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보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똑같은 정보가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피하는데도 너무 혼선이 야기가 되는 거죠. 시속 8.2km로 확산한 이번 산불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산불 확산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상청이 극한호우 상황에서 호우 현황과 안전조치 사항을 담은 즉각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듯 산불 확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산림청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즉각 재난 문자를 발송해 대응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피 문자를 원활하게 수신이 안 되는 환경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진화대원들이 열심히 가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지만 이미 산불을 지나가는 이런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대피 체계도 이런 초고속 산불에 맞는 대피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노년층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피 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행 대피, 어르신들, 노약자들을 모시고 마을 단위로, 커뮤니티 공동체 단위로 책임자와 함께 대피 시스템, 대피했을 때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야 된다. 산불 재난 문자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이번 초대형 산불.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이 아무 표시 없이 새 것처럼 둔갑해 다시 팔리고 있습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불법 재사용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송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강릉의 한 장례식장. 농산물 품질 관리원 단속반이 화환의 특수 손전 등을 비춥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국화꽃에서 형광물질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며칠 전 단속반이 다른 빈소 화환에 미리 형광물질을 뿌려뒀는데 그 화환이 재사용 표시 없이 다시 판매된 겁니다. 지금은 일단 개선 좀 안 돼요. 재활용품이 없나 이러면 조금 그렇죠. 재사용 화환을 판매한 꽃집을 단속반과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꽃집 주인은 장례식장에서 버려진 화환에서 쓸만한 꽃을 골랐었다며 새 꽃만 쓰면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는 88,000원에 그러면 그거는 모르지. 남는 게 4만 5천원이 받으니까. 음식점 가서 10,000원짜리 음식을 시키면 10,000원이 다 들어가나요? 리본만 갈아 여러 차례 되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식장에 사용하는 화환은 90%가 조화 화환이며 재탕, 3탕, 10번, 20번까지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개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만큼 불법 재사용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환 업계는 한 해 유통되는 화환 600만 개 가운데 70% 이상이 재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0년부터 재사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화환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 생화가 유통되기 때문에 이 생화 같은 경우에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화환을 불법으로 재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198건입니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2차례 이상 받은 경우도 9건이나 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이지만 적발되더라도 이득이 더 크다 보니 불법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화환 불법 재사용을 막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모든 화환의 제작업체 정보를 표시하는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늘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을 소집해 실물 부문의 원활한 자급 공급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비롯해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기업 경영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1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LG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고급 가전 판매 호조와 물류비 감소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전기차 수요 정체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실적 부진이 예상됩니다. 국책연구기관과 정부 최신 경기 진단이 이번 주 잇따라 나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오늘 경제 동향 3월호를 발표하고 오는 11일에는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이 나옵니다. 미국 관세 인상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디카페인 커피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스타벅스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디카페인 커피를 구매하면 한 잔을 더 주는 1+1 행사를 엽니다.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주요 과일 재배 면적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산불 피해 영향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도 과일값이 심상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고령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재배의 어려움으로 올해 농가들의 주요 과일 재배 면적이 일제히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사과와 감귤, 포도 재배 면적이 1%, 배와 단감은 2%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사과의 경우 3년 연속 재배 면적 감소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집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이번 산불 피해 지역 집계 결과는 아직 반영되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9%에 이르는 3,000헥타 피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이달 중순 개화기가 돼야 정확한 피해를 알 수 있다며 실제 피해 규모는 신고된 면적의 20%가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과 농기계, 물 주는 시설까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살아남은 나무를 두고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협곡에 있는 가수원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요. 꽃도 좀 따줘야 되고
약도 처리되고 하는데 뭐 약 튀는 물이나 이 받는 물통 같은 거 시설 같은 게 뭐 타버려서 그거 복구하느라고 응급 복구하느라고 바쁘네요. 주요 수입과일 역시 이상기후와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경우 지난 3월 필리핀의 잦은 비로 4월에는 수입가 상승으로 1년 전에 비해 수입량이 줄었습니다. 이상기후와 재난, 고령화 영향에 올해도 과일 물가는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에 반대하고 있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이렇게 수십만 명이 시위와 행진을 벌이면서 트럼프표 정책을 비판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손을 떼라고 외쳤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We are America and we ain't going nowhere.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은 물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 등 미국 전역이 성난 민심으로 들끓었습니다. 50개 주 1,200여 곳에서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손을 떼라고 외치며 정부 구조조정과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축소, 관세 정책 등에 항의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주도한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았습니다. It's for all of these billionaires and I'm glad to see so many people came out today. I mean, we need it. I want more people to show up and get him out of office. He's terrible. What's at stake is our democracy, and it's important to take a stand and not just silently let it happen. 시위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I'm bringing articles of impeachment. I'm coming for you, Mr. President. This David is coming for you. You don't deserve the office you hold.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해리스 전 부통령 등도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며 시민들이 나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t is up to all of us to fix this. It's not going to be because somebody comes and saves you. 상호관세 발표 후 첫 주말, 미국뿐 아니라 런던과 파리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 시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즐겼고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불변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폭풍을 동반한 홍수 피해가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남부 아칸소주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려 여러 도로가 폐쇄됐고 일리노이주 중서부에서도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최소 7명이 사망했고 텍사스에서 오하이오 등 남부 곳곳에서 토네이도와 폭우 피해가 잇따랐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강한 폭우가 미국 중부 지역에 머물면서 피해 지역에 추가 홍수와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며칠간 폭우가 쏟아져 30여 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수도 킨샤사 지방정부 관계자를 이용해서 폭우로 최소 3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부는 익사했지만 사망자 대부분은 무너진 건물벽에 깔리면서 발생했다고 보건당국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폐렴을 앓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퇴원 2주 만에 신도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낮 교황은 올해 가톨릭 희년을 기념하는 특별 미사가 열린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에 예고 없이 등장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교황은 코에 호흡용 튜브를 꽂은 모습이었는데요. 교황은 광장 중심에 설치된 제대로 향하며 손을 흔들어 보였고 신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교황은 모두에게 좋은 일요일이 되길이라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풍부한 농수산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해양 복합 관광지로도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구비구비 그림처럼 펼쳐진 녹차밭.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이 즈음에 나오는 차가 최고입니다. 차를 평가를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색과 향과 맛입니다. 특히 이것은 증명절에 만들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그래서 감칠맛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남해안 남중권은 감자와 쪽파에 키조개와 낙지, 바지락 등 수산물도 풍부합니다. 온화한 기후와 좋은 토질, 맑고 깨끗한 청정 바다, 그리고 생명력의 기원 갯벌 덕분입니다. 농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면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 노력이 한데 모여 큰 결실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선의 남파란 길을 따라 해양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단지도 잇따라 조성되고 있습니다. 보성군 의회는 해천 면민회와 함께하며 해천면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이 대표적 농수 특산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양 시대를 맞아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들어설 국제학교 우선협상 대상자로 영국의 사립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개발이 지지부진한 미단시티가 국제학교 설립을 계기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던 인천국제학교 선정이 처음으로 국제공모로 이뤄졌습니다.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는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영국의 사립학교 위컴 애비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896년 설립된 위컴 애비는 전체 졸업생 93%가 글로벌 상위 100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홍콩 등 5곳에서 확장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이집트에도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명성도와 운영 능력, 또 본교 설립 및 재원 계획, 또 홍보 및 지역 상생 부분에서 점수가 높은 위컴 애비가 선정됐다고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인천경제청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올해 안에 협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학비도 가능한 송도와 청라의 국제학교보다 낮추는 방향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제학교가 마중물이 되어 미단시티가 국내외 투자 유치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종구 분구 그리고 제3연육구로 이제 준공 또 바이오 특화단지와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영종에 국제학교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영종 지역의 또 다른 국제도시로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송도와 청라에 이어 영종에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외국인 정주 여건도 개선돼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늘부터 30일까지 2025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5학년 이상 3,000명에게 지급됩니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월 15만 원, 중학생 월 25만 원 등이고 신청자들은 서류 심사와 심층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선발됩니다. 관련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나 소속 학교의 안내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가들이 방문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주고 사업장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자율 점검 이후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 근로 감독이 면제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노동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025 트라우마 치유 주간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마음 살핌을 주제로 정신건강 전문 인력 대상 워크숍,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3일에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일반인의 마음 건강 평가와 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출근길 중서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1km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추돌 사고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더불어 일교차도 무척 크겠는데요.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게는 20도까지 나겠습니다. 출퇴근길엔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강풍특보도 내려지겠는데요. 안전사고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은 밤부터 하늘이 흐려지면서 밤사이 비가 조금 오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은 밤부터 스모그도 유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2도고요. 대구는 4.8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구는 24도까지 올라서 4월 하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단비 소식이 잦은데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그리고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